자, 지난 시간에 미분방 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이 방법을 남겨놓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라플라스 변환법을 이용한 미분방 정식 풀이 방법이죠. 라플라스 변환법은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배우면서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x라는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얘기합니다. L자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래서 어떤 변환을 x라는 저거에 취하면, 근데 이 라플라스 이 변환이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그 인테그랄에서 마이너스 st 곱하기 xt dt 해가지고 S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죠. S 도메인으로. 그래서 S 도메인으로 보내는 그런 변환이기 때문에 여기 보내고 나면 이게 S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X라는 함수가 S의 도메인으로 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스몰 x 이 t 시간 t에 대한 함수였는데 S에 대한 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 스몰 x에 대응하는 라지 x 를 쓴 거고, 그거에 s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lx는 이렇게 라지 xs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런 의미이죠. 라플라스 변환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뭐 더 길게 얘기할 적은 아니고, 그래서 그 라플라스 변환법을 보면 여러분이 배웠던 걸 갖다가 다시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x다트는 이런 형태로 요게 이제 그 x에 대한 시간 t가 0일 때의 초기 조건 x0 값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고, x 더블 다트는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게 여러분이 라플라스 변환법 배우면서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분방 정식이 mx 더블 다트 플러스 cx 다트 플러스 kx는 ft 이렇게 됐을 때 양쪽을 라플라스 변화를 취하면은 라플라스 이 안에, 요 가로 안에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가 들어가죠. 이 선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라플라스 L에다가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m 라플라스 x 더블 닷 더하기 c 라플라스 x 닷 플러스 k 라플라스 x, 이런 결과가 되죠. 선형 오퍼레이터는 그 안에 있는 게 다 그런 식으로 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형 오퍼레이터가 가는 특성이에요. 그게 선형 오퍼레이터의 특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고 나면은 이쪽에 오른쪽에는 ft를 갖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죠.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게 뭐냐면 이 fs입니다. fs. 그래서 그거를 그 식을 갖다가 전부 분리해서 라지 x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죠. 이런 식이 바로 양쪽에다가 변환을 해서 저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잠깐 올려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라플라스 변화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해서 하는 여기다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 원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다 라플라스를 취한다 이거죠. 라플라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 그럼 이 좌변은 얘가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선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m l x 더블 닷 플러스 c l x 닷 플러스 k l x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게 fs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지금 노트에 나와 있는 걸로 바꿔서 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지금 그 사식에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다 대입해서 여기 lx, lx 닷, lx 더블 닷 이걸 다 여기다가 m 곱하고 여기다 c 곱하고 여기다 k 곱해 가지고 다 정리하면은 이 식이 구해진다. x에 대해서.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미분방정식이 이런 식의 대수방정식으로 바뀌어서 대수방정식의 해는 구하기 쉽죠. 이게 라지 XS를 구하고 얘를 이렇게 대수방 S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얘를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시켜서 스몰 XT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인버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이렇게 식을 구해 보면은 여기에 X0와 X0 다트와 관련된 이 항이 있고 그리고 그 관련 없는 이 항이 있습니다. 바로 X0와 X.0하고 관련 있는 이 항이 바로 여러분이 그 앞에서 미분방정식 풀었을 때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걔가 바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구해지는 거고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FT가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오메가 t다.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F0 코사인 오메가 t가 원래 FT였다. 그러면 FS는 여러분이 코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트랜스폼 시키면은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이렇게 되죠. 이게 코사인 오메가 t의 오메가 tilda t죠. 오메가 tilda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걸 공업수학 배웠던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fs는 이렇게 구해지고 나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보면 s에 대한 다 함수가 되고 얘를 양변을 인버스 트랜스폼을 시키면은 드디어 다시 x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로 다시 구해지죠.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꾸고 그 대수방정식을 풀어서 라지 XS를 구한 다음에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시키면은 다시 t에 대한 함수가 구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론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시키려면은 얘가 얘의 인버스 각각의 인버스 형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의 테이블을 참조해서 보통 그런 것들을 구하죠. 변환을 테이블을 보면은 쉽게 그 역변환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나와 있다. 물론 역변환하는 과정도 다 우리가 우리 하나씩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역변환을 갖다 하나씩 그렇게 계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테이블을 써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앞에 있는 놈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뒤에 있는 놈이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가면은 얘는 0으로 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댐핑이 있으면은 C 값이 있는 동안 있으면 얘는 0으로 가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상 상태 응답과 관련된 거,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이 호모지니어스 트란전트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0으로 가버린 다음의 솔루션, 즉 얘만에 의한 솔루션, 즉 파티큘러 솔루션만이 우리가 정상 상태 응답에서는 관심이 있는 거다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파티큘러 솔루션과 관련된 요 항에서 요 분모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항, 요거를 우리가 HS라고 부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 놈을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 또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씁니다.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요게 제어공학 배우게 되면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진동계에 대해서 제어공학에서 컨트롤 로 디자인 할 때 그 컨트롤에서 할 때 이 표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고 이걸 HS, 라지 HS라고 이렇게 표시하면은 즉 뭐가 되면 XS는 HS 곱하기 FS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무시하고 나면 그 형태가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 여기서 XX는 FS 곱하기
요거분의 1이 요건 hs니까 hs 곱하기 fs. 즉 이렇게 쓰게 되면은 s에 대한 함수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로 쓰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fs는 입력과 관련된 거죠. 가진력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게 이게 라지 fs잖아요. 그래서 입력에다가 트랜스퍼 펑션 h를 곱하게 되면은 출력 이건 xt의 트랜스퍼 펑션이니까 출력의 값이 구해진다. 입력 곱하기 트랜스퍼 펑션은 출력이다 하는 요 모양이 제어공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어공학에서 이 관계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제어공학에서는 이걸 쓸 때 대부분의 경우에 정상상태 응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상태 응답에. 왜? 이거 지금 무시하고 쓴 식이에요, 이게. 무시하고 쓴 식이죠. 요 오른쪽에 있는 4번식의 요 호모지니어스 텀이 무시되고 쓴 식이 요 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어공학에서 여러분들이 트란지언트한 리스판스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트란지언트 리스판스를 다룰 수는 없어요.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정상상태 응답과 관련된 식입니다. 진동에서도 정상상태 응답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갖다가 또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 이렇게 유도를 하고 나면은 자 요걸 왼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XT가 된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T. 그러면 이 H 곱하기 F 이놈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면서 배웠는데 그 형태가 우리가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첩적분 형태죠. 이런. 그래서 H의 라지 H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HT고 라지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FT면은 HS 곱하기 FS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런 인테그랄 폼으로 구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뭐 수학적인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공업수학에서 이미 배운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 공업수학 책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지 하는 과정들도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가면서 여기서는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학은 여기서는 툴로 이용하는 겁니다. 툴 도구로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 수학 자체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과목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이 식 바로 요게 뭐에 해당하느냐? 이게 지금 파티큘러 솔루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에 해당되는 거죠. t가 0일 때 이 값은 0이죠. 0에서부터 0까지 적분하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기서 보면은 이 솔루션은 항상 t가 0일 때 0이에요. 0일 때 0인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까지 더하면 여기다가 뭔가 더 더해야겠죠. 이게 제너럴 솔루션은 파티큘러 솔루션 플러스 뭐가 초기 조건 관련된 뭔가가 텀이 여기 더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표시된 요식은 이거는 정상상태 응답이다 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이게 솔루션인데 여기는 초기 조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연유로 구해졌기 때문에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만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분방 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그냥 미분방 정식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배우듯이 처음에 했듯이 그냥 했던 방법 또는 기하학적인 방법, 컴플렉스 넘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특별히 쉽게 쓰여지는 쉽게 여러분한테 해를 갖다가 주는 그런 경우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경우에는 더 유용하고 쉽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배워놓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미분방정을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각각 장점이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좋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잘 전달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 배우는 겁니다. 풀이 한 가지만 놓고 나면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 지금 2장에 들어와서 일자유도 감쇄 진동계에 외부 가진이 주어졌을 때, 외부 가진력이 주어졌을 때, 가진력, 힘이 주어졌을 때, 진동계에 힘이 주어졌을 때, 얘 진동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3장, 지금 2장에서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은 2장에서는 정상상태 응답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상태 응답이. 정상상태 응답이라는 건 초기 조건하고 무관한, 초기 조건은 우리가 솔루션을 봐서 알겠지만 초기 조건은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으로 결과 관련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댐핑이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파티큘러 솔루션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는다. 그 파티큘러 솔루션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에 관심이 있다. 정상상태 응답. 진동 문제를 물리적으로 다룰 때 진동계가 외부로부터 힘이 들어와서 정상상태로 계속 스테디 스테이트로 반응하고 있을 때 그 반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가진 주파수가 얼마일 때 얘가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댐핑은 그런 커지고 작아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힘이 가해졌을 때였어요. 힘이 가해졌을 때 진동계. 근데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케이스는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변이가 가해집니다. 변이가 가해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베이스를. 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자동차가 지면 위를 달려가면 자동차가 중력 때문에 항상 바퀴가, 물론 자동차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뜰 수도 있지만 자동차가 만일에 어느 정도 속도로 가가지고 큰 충격을 안 맞는다면 지면에 항상 붙어서 간다 그러면 지면의 높낮이가 마치 변이로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 베이스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꼴이에요. 베이스가 움직이는. 이게 주어질 때, 베이스의 모션이 주어질 때, 베이스의 모션이 주어질 때, 자동차가 가면은 지면의 높낮이에 따라서 자동차 스피드에 따라서 높낮이가 이렇게 모션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모션. 이렇게 모션으로 y라는 변이로 주어질 때, 시간에 따른 변이로 주어질 때 얘가 질량이 어떻게 진동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진동계를 다룰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동 시간에 이런 종류의 케이스를 세 가지를 배웁니다. 지금 힘이 주어졌을 때, 힘이 외부 가진력으로 주어졌을 때, 변이가 외부 가진 외부의 어떤 모션으로 주어졌을 때,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진동계 안에서 셀프 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진동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경우로 또 배웁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배우는데, 물론 진동계는 그 세 가지 외에도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고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거를 억지로 배우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 개만 있다 이렇게 꼭 그렇게 정형화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얘기한 대로 모션이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한다 했을 때, 자, 이 운동 방정식은 그렇죠. 이 질량 곱하기 이거의 가속도, 얘 가속도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mx 더블 다시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 질량에 가해주는 힘의 합과 같다. 질량에 가해지는 힘은 이 스프링에 의한 힘과 댐퍼에 의한 힘이 있는데, 스프링에 의한 힘은 K에서 Y 빼기 X가 되죠. Y 빼기 X. 얘가 Y가 이만큼 올라가면 얘가 Y가 올라가는 만큼 얘가 이쪽으로 K 곱하기 Y만큼 힘을 받을 테고, 그렇지만 얘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 Y하고 X하고 똑같으면 얘가 스프링이 하나도 압축이 안 되니까 힘 하나도 안 받겠죠. 그러니까 Y에서 X를 뺀 거에다 K를 곱한 만큼 얘가 힘을 이렇게 받게 된다. 스프링력을. 그 다음에 C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 상대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y 다트에서 x 다트를 갖다가 뺀 거에 c를 곱한 게 결국 이 댐퍼의 움직이는 상대 속도가 되니까 그만큼의 힘을 또 이 얘가 받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c y 닷 빼기 x 닷하고 이 오른쪽에 k y 빼기 x가 있는 걸 갖다 이쪽으로 넘기니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구했던 방정식하고는 방정식 형태가 다르죠. 자, 그런데 이 베이스의 모션이 이런 이 주기함수의 대표적인 조함수로 표시가 된다면 이 베이스의 모션이 주어지는 모션이 라지 y, 얘가 스몰 y니까 이건 라지 y라고 쓴 겁니다. 크기가 라지 y sin 오메가 bt. 앞에 가진 역을 다룰 땐 오메가 틸다 t라고 썼어요.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구분하는 것 뿐이고 뭐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오메가라는 걸 꼭 써야 되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노테이션을 써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진동과 관련돼서는 이 주파수와 관련된 거 오메가 이 표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걸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A라는 의미를 갖다가 스몰 a를 사용해서 쓰는데 라지 A라는 의미를 갖다가 나 혼자서 B라고 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터미널로지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와 유사한 터미널로지를 쓰는 게 그게 전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쓰는 거고 요 B는 요 베이스의 B자입니다. 베이스의 B자. 그래서 Y sin 오메가 BT 이렇게 기반 가진 이 베이스를 기반이라고 그러죠. 기반에 이런 가진 모션이 주어진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은 그럼 얘는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결국 대입해서 이 CY 닷하고 KY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그놈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Y 닷는 여기서 라지 Y 오메가 B 코사인 오메가 BT니까. 그죠? 그래서 CY 닷이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KY는 KY 사인 오메가 BT 요거고.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 이거.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서 요거 하나만 있을 때 솔루션은 이미 구했어요. 그죠? 요 앞에 요 CY 오메가 B 대신에 F0 코사인 오메가 틸다 T에 대해서 솔루션 어떻게 된다는 구했죠. 요 사인 오메가 BT에 대한 요거 F0 사인 오메가 BT에 대한 솔루션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요걸 F0라고 해서 F0를 각각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그러면 이 솔루션이 되겠죠. 파티큘러 솔루션. 요거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고 요거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 구해가지고 두 개 더해주면은 이거 전체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죠.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해도 A에 대한 해와 B에 대한 해를 각각 구해가지고 두 개 더해주면은 해가 구해진다. 그렇게 해서 구한 해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된다. 복잡해 보이죠. 그 과정은 여기서 이거 각각 구하는 과정은 여기서 생략이 된 겁니다. 요거에 의한 특혜와 파티큘러 솔루션과 요거에 의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각각 구해서 더하게 되면 이런 솔루션이 된다. 이런 솔루션이 된다.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죠. 자,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그 질량이 움직이는 양인데 질량이 움직이는 양은 라지 x 여기 보면은 요게 라지 x 코사인 오메가 bt 마이너스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라지 x 그죠? 얘를 갖다 라지 x 이 전체를 앞에 있는 이걸. 자, 이 라지 x는 질량이 움직이는 진폭의 양이에요. 질량이 움직이는 진폭의 크기인데 원래 입력으로 준 저 가진력의 진폭은 라지 y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입력이 1만큼 줬을 때 출력도 1만큼 움직인다. 그럼 결국은 이게 스태틱한 반응이겠죠. 밑에가 이렇게 하면. 근데 입력이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입력이 커지면 출력도 커진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뭐 당연하니까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입력분의 출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라지 y분의 라지 x를 갖다가 하게 되면 여기 y가 하나 있으니까 y분의 얘 해주면 y분의 y 요거 없어지고 결국 오메가 루트 요게 남아 있는 거죠. 그놈을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주파수비 스몰 r과 감쇄비 제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형태가.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힘을 가할 때 대한 거를 해가지고 동확장비를 구했었어요. 카파라고 하는 동확장비. 그 스태틱 디플렉션 분의 다이내믹 디플렉션, 그죠? 정적 변형량 분의 동적 변형량의 비율을 동확장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라지 y분의 라지 x, 즉 입력으로 주어진 변이의 진폭분의 출력으로 발생하는 변이의 진폭,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변이 전달비라고 한다. 변이가 얼마나 전달되느냐,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여기서 1만큼 흔들어 줬을 때 그 이 변이가 출력 변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1로 흔들어 줬을 때 출력이 0.5만큼 흔들리면은 변이 전달비는 0.5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변이 전달비가 이런 함수로 되는데 앞에서 카파를 구했을 때 요 분모 형태가 똑같죠. 분모 형태가 똑같아요. 그 형태를 여러분이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걸 하도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절로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절로 외워야 되는. 이걸 역학에서는 사실은 외워야 되는 건 없습니다. 역학은 원래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끔 외우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외우라고 그러느냐? 연습을 그만큼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연습이 돼야만 여러분이 이거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연습하다 외워질 거면 미리 외워버려라 하는 얘기지, 이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만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차이가 아까 동확장비하고 변이전달비하고 차이가 보면 요 위에 있는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동확장비에다가 요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2제타 r 스퀘어 요거만큼이 곱해진 양이 동확장비의 변이 전달비 형태가 된다 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변이 전달비.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식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R 값이 말이죠. R 값이 이 분모하고 분자하고 이렇게 잘 비교하면 R이 루트 2분의 1보다 작으면 변이 전달비가 1보다 항상 커지고, 이거보다 크면 1보다 항상 작아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걸 뭐 갖다 대입해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걸 그려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려진 그래프가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제타를 변화시키면서 변이 전달비, 이 세로축은 변이 전달비고 가로축은 주파수비입니다. 주파수비. 그러면서 감쇄비를 변화시키면서 변이 전달비를 그려보면은 제타가 작을 때는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요. R이 1 근처에서 이게 올라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R이 1이라는 거는, 주파수비가 1이라는 거는 가진하고 있는 그 입력 주파수가 고유진동수하고 가까이 접근했을 때가 되는 거죠. R이 1일 때가. 그랬을 때 이게 변이 전달비가 굉장히 커지죠. 커집니다. 근데 제타가 있으면은 이 공진하는 크기가, 공진점에서의 이 크기가, 최대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제타가 커지면은. 자, 내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댐핑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시스템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가 그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자동차가 어디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냐면은 보통 이쪽에서 오퍼레이션을 해요. 이쪽에서. 왜냐면은 지면으로부터 자동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들어가는 주파수는 자동차 자체의 고진동수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R값이 굉장히 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보통 이쪽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1보다 훨씬 큰 이쪽에서, 여기 보면은 제타 값이 여기 작아질수록 밑으로 작아지고, 제타 값이 커질수록 0.7 이렇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이 전달비가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은 댐핑이 커지면은 오히려 더 커진다 이거예요. 더 커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댐핑이 크다고 그래서 진동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여기 루트 2가 될 때, 루트 2가 될 때 변이 전달비는 1이 되고 R이 루트 2가 될 때 변이 전달비 1이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저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것이 변이 전달비를 그런 그래프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얘가 받는 힘도 진동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진동이 발생할 때 그 진동계에서 그 몸체가 진동하고 있는 몸체가 힘을 얼마나 큰 크기의 힘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힘의 크기가 어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진동계가 예를 들면은 뭐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특히 이제 요새 뭐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렇게 뭐 모바일 기기나 이런 걸 할 때 진동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 회로가 끊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동계에 가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어느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라고 설계 조건을 줘요. 자, 그러면은 얘가 받는 힘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받는 힘은 얼마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프링에 의한 힘과 댐퍼에 의한 힘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이 힘 합친 만큼 받는다 이거죠. 합친 만큼. 앞에서 x를 구했으니까 y는 주어졌던 거고, x를 구했으니까 x 닷도 알고 y가 주어졌으니까 y 닷도 아니까 얘네들이 다 풀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정리한 형태가 바로 이 형태인데, 방정식으로부터 얘가 뭐라고 그러는 걸 알았냐면 마이너스 mx 더블 닷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그래서 x를 구했으니까 그 x 값을 여기다가 갖다 대입해서 m을 곱하게 되면 그 받는 힘이 이만큼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차원화해서 그 힘 전달비라는 걸 갖다가 또 정의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힘 전달비 뭐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힘의 크기를 뭘로 나눠주느냐? 변이가 전달됐을 때 스프링 강성 곱하기 그 변이의 이 힘을 갖다 기준 힘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 힘. K 곱하기 라지 Y는 밑에 베이스가 움직인 진폭이니까 그 진폭의 크기 곱하기 K 강성한 게 그 스프링이 이 몸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인데, 그걸 기준값으로 삼아서 이 몸체가 받는 힘의 토탈 크기를 갖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 나누기 힘이니까 이게 무차원수죠.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정리해 보면은 앞에 변이 전달비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꼴과 같은 꼴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힘 전달비라고 그래요. 이걸 힘 전달비. 힘이 얼마나 전달되느냐? 진동 설계를 할 땐 이 힘 전달비로 줄여주고 싶은 거죠. 힘이 너무 많이 전달되면 안 좋다. 그러니까 진동 설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두 가지.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라. 너무 크게 움직이면 어디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안 좋으니까. 또 둘째, 그 움직이는 동안 또 받는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게 설계해라. 너무 큰 힘을 받게 되면 걔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 테니까. 그래서 이 변이 전달비도 어느 이하가 되고 힘 전달비도 어느 이하가 되도록 설계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힘 전달비를 그려놓은 그래프가 바로 그 페이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이런 형태로 힘 전달비가 또 그려진다 이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R이 1일 때 힘 전달비 굉장히 커지죠. 이게 변이가 굉장히 커지니까 당연히 받는 힘의 크기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이 댐핑이 작을수록 받는 힘이 작아져요. 댐퍼가 굉장히 큰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댐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몸체가 받는 힘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작동하면은 댐핑이 작을수록 이 밑으로 가고 클수록 이 위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진동 다룰 때 무조건 댐핑을 크게 갖다 붙이면 진동도 줄어들고 뭐 좋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르다. 앞에서 다뤘던 힘이 가해지는 그런 문제면은 댐핑을 많이 주면은 그게 진동 줄여줘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다뤘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변이가 가해지는 그런 진동이면, 변이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런 진동이면은 이거는 댐핑을 많이 주면은 진동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힘도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받는 힘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시멈일 때 위치, 맥시멈일 때는 R이 1일 때 맥시멈이 되지는 않고 R이 1 근방이라고 그랬죠. 그 근방이 R이 여기 앞에서 구했던 거와 똑같아요. 동확장 계수 구했을 때 똑같이 R이 루트 1-2제타 자승에서 얘가 최대 값을 갖다 갖게 된다. 변이 전달비나 힘 전달비나 이런 게 최대 값이 여기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R이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R이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최대적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졸린 사람 뒤에 가서 서. 아까부터 계속 졸고 있는데. 자, 여기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세 얘기했던 차량이 주행하고 있을 때,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면 말이죠. 진폭이 0.01m다. 진폭이 0.01m다. 그러니까 그 지면이 말이죠. 사인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사인 함수로. 근데 지면이 사인 함수가 이 진폭 한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할 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라지 y 값이 0.01 미터다 이거죠. 0.01 1cm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한 놈에는 파장의 길이는 6m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길이가 이게 6m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차량 질량의 크기는 1007kg이고 강성, 이게 서스펜션 강성의 크기는 4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메타다. 감세 크기는 여기 2 곱하기 10의 4승 뉴턴 세크 퍼 메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차량의 속도를 20km/h라고 하면은 최대 동적 반응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노면을, 이런 차가, 이런 강성과 질량과 강성과 감쇄를 갖는 차가 달려간다면은, 그러면은 이 차가 위아래로 얼마나 흔들릴까 하는 거죠. 얼마나 흔들릴까. 자, 우선 이 차에 이런 거 지금 계산을 하려면 앞에서 식에서 봤지만 주파수비하고 감쇄비를 알아야 그 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주파수비하고 감쇄비를 알아야. 그래서 우선 주파수비를 알려면은 고유진동수를 알아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유진동수 구한 겁니다. 차량의 질량분의 강성을 스퀘어 루트로 취하게 되면 19.93 라디안 퍼 세크라는 고유진동수 서큘라 내처럴 프리퀀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큘라 내처럴 프리퀀시. 자, 그 다음에 가진 주파수는 얘가 20km/h로 달리고 있는데 한 주기가 6m예요. 6m. 6m.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6m를 가는데 몇 초가 걸릴까 이거죠. 6m를 이걸로 가면은 그럼 20km/h를 갖다 미터 퍼 세크로 바꾼 다음에 이걸 나눠주게 되면 요거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을 역수를 취하면 헤르츠가 나오죠. 헤르츠가. 그 헤르츠에다가 2파이를 곱하게 되면은 서큘라 내처럴 프리퀀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구해 보니까
5.8178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거를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적었지만 이런 계산을 할 때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 건데, 이런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4개의 그 유효 숫자가 사용됐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4개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818 이렇게 통일하는 게 좋아요. 19.93 이거는 여기 뭐 없다 그러면 2.920 이렇게 쓰던지, 약간 4개면 다 4개로 유효 숫자 4개로 통일하고 이렇게 써야지. 어떤 건 3개씩 쓰다가 어떤 건 이렇게 뭐 5개 썼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라도 5개를 쓰면은 더 정확히 계산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전혀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요. 정답에 더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요. 그건 다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내가 결과의 정확도를 소수점 3자리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소수점 4자리까지만 다 계산해 가지고 한번 반올림해서 최종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내가 결과의 정확도를 갖다 2자리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소수점 3자리까지 모든 걸 다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반올림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뭐 하나라도 유효 숫자 5개로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지 하고 5개 쓰면은 그 5개 쓰는 것 때문에 그냥 노력만 더 들어갈 뿐 결과가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법이 없어요, 절대. 그걸 꼭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유효 숫자 관련해서 하나라도 뭐 더 많이 쓰면 좋아지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막연한. 그게 안 그렇다는 게 이미 다 증명돼 있어요. 수학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 여하간 그래서 이 오메가 p 가진 주파수 구하고 고진동수 구했으니까 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가 주파수 b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파수 b 이렇게 구하고, 감쇄 b는 2루트 km분의 c 해서 mkc가 다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r과 z가 주어졌으니까 이 변이 전달비를 구할 수 있죠. 이거 2개를 이용해서 변이 전달비 구해가지고 동적 반응의 크기는 변이 전달비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원래 변이 전달비가 뭐예요? 입력 진폭분의 출력 진폭이잖아요. 입력 진폭이 이거잖아. 0.01. 변이 전달비에다 입력 진폭 곱하면은 출력 진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변이 전달비가 입력 진폭분의 출력 진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입력 진폭 곱하기 변이 전달비는 출력 진폭이죠. 그래서 변이 전달비 구한 다음에 요 R, 제타 이용해서 변이 전달비 구한 다음에 앞에 그 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0.01 곱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 놓은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이 테이블. 그래서 R한 값, R한 값, 이 R2 값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변이 전달비가 얘가 속도가 변하면 말이죠. 속도가 변하면은 가진 주파수가 변하게 되죠. 속도가 변하면은. 그리고 더 빨리 가면 더 주파수가 더 빠르게 저게 될 테니까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오메가 B 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메가 B 값이. 이게 앞에서 계산된 거고, 요거에 20km/h일 때 이거니까 80이면 요거 4배가 되죠. 4배가 되고, 100이면 5배가 되고, 150이면 7.5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해당해서 내추럴 프리퀀시는 일정하니까 내추럴 프리퀀시로 얘네들을 나눠주면은 그거에 관련된 주파수비가 나오는 거죠. 주파수비를 하고 감쇄비는 일정하니까, 요거 일정하니까 2개 이용해서 구한 변이 전달비에다가 0.01 곱한 게 요거다 이거죠. 요 R2는 뭐에 대한 거냐면은, R2는 얘가 원래 주어진 거는 1007kg짜리 차인데 다른 차량 하나가 1585kg짜리 차가 하나 있다. 그럼 이 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차가 중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고진동수가 더 떨어지겠죠. 루트 n분의 k에서 m 값이 커지면은 고진동수가 더 떨어지겠죠. 그럼 뭐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요. 무게가 늘어나면 더 천천히 진동할 수밖에 없죠. 더 큰 놈이 빨리 진동하기는 어려우니까 더 천천히 진동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루트 n분의 k가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고진동수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 R2 값이 고진동수분의 원래 R이라는 건 고진동수분의 주파수비인데 R 값이 고진동수 값이 줄어들게 되면은 R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07kg일 때 0.29 R 값이라면은 1500 여기 85kg일 때는 0.36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R2 이게 20, 80, 100, 150일 때 이 R2 값을 구한 건데 요거하고 주파수 감쇄비도 달라지죠. 2루트 KM분의 C일 때 여기 M 값이 변했으니까 그 달라진 감쇄비하고 이용해서 변이 전달비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0.01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그 출력의 진폭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말이죠.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게 빨리 갈 때 말이죠. 빨리 갈 때 이 여기를 보면은 150km, 100km, 150km 이렇게 80km, 100km, 150km 이렇게 빨리 갈 때 보면은 결과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갈 때보다 고속버스 같은 걸 타고 여러분이 가보면 고속버스가 천천히 갈 때보다 빨리 갈 때 더 잘 안 흔들려요. 잘 안 흔들리는 이유가 더 빠르면은 바로 이게 출력의 진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X2가 더 질량이 큰 차의 리스판스예요. 질량이 큰 차의 리스판스가 더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큰 차를 타고는 큰 차가 안락하다. 여러분들이 알죠. 작은 차를 타면 더 이게 안락하지 않다. 여러분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차, 질량이 작은 차, 질량이 큰 차 훨씬 저거다. 그러나 속도가 낮으면 말이죠. 낮은 범위에서는 여기 20km/h로 달릴 때는 오히려 큰 차가 변형이 더 커요. 천천히 갈 때는 큰 차가 더 덜 흔들린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면. 빨리 갈 때만 그런 거예요. 빨리 갈 때만. 그래서 이 테이블의 결과가 그런 의미하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들이 있다. 그걸 잘 보면서 여러분이 이 결과들을 잘 보면서 그 물리적인 감을 잘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 진동 배우면서 중요한 거는 진동과 관련된 그 물리적인 직관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리적인 직관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등한시하고 그냥 수식만 해가지고 뭐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다가 뭐 문제 나오면 그냥 그 수식에다 무조건 대입해가지고 그냥 답만 구하려는 그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식이 의미하고 있는 물리적인 내용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그걸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동과 관련돼서. 자, 두 번째 문제는 공작기계예요. 공작기계. 자, 이 공작기계가 질량이 3톤이에요. 3톤. 근데 공작기계들은 다 밑에 이렇게 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그 받침이 예를 공작기계가 뭐 사각형 밑면이 사각 단면이라고 그러면은 밑면 네 모서리에 다 받침들을 다 해놨는데 그 네 모서리에 있는 받침들의 강성이 있어요. 강성이. 그 강성의 합이 이거예요. 4만 뉴턴 퍼 메타예요. 4만 뉴턴 퍼 메타. 그리고 뭐 실험을 통해서 그 감쇄가 900 뉴턴 세크 퍼 메타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런 공작기계가 공장에 딱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면으로부터 0.1cm 즉 1mm의 가진력이 전달이 될 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진동을 여러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공장 같은 걸 건설을 할 때 공장에다가 저걸 놨는데 옆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단조 공장이 있다 그러면 꽝꽝 찍어대요. 그럼 그게 지면을 타고 진동이 전달이 돼서 이쪽을 흔들어줘요. 이쪽을 흔들어준다고. 자, 얘가 그렇게 흔들릴 때 그래도 얘가 이 공작기계 써서 깎아도 불량품이 안 나오겠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게 만들려면 이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바닥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잘 많이 안 흔들리게 하려면 이 바닥을 갖다가 아주 큰 메스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매스 스프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공장을 갖다가 이제 건설할 때 그런 기계나 이런 걸 설치할 때는 그 밑에 공장 바닥 건설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느냐, 그 밑에 엄청나게 파고 큰 이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그 전체가 하나의 매스 덩어리가 되게 해야,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자갈이나 무슨 이런 걸 깔아서 그게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얘가 잘 안 흔들리게 되는, 이게 충격이 오더라도 잘 안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단가는 일반 건물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단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까지 큰 메스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콘크리트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하간 그래서 그런 걸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지면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공장 바닥이 1mm 최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가진력이 옆에서부터 전달이 된다 하는 걸 갖다 알아냈다. 그랬을 때 이때 하여간 제일 최악의 경우 공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계에 전달되는 최대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겠다. 이 기계에 어떤 힘 이상이 걸리면 안 된다. 그게 기계를 만든 회사가 이 기계는 작동할 때 그 외부로부터 힘이 어느 이상 걸리지 않도록 설치해서 운영해라 하고 딱 그런 걸 갖다 스펙으로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할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딱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가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한테 니네 기계 문제 있다라고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회사에서는 와가지고 네가 그 사용하면서 이 기계에 내가 원래 스펙으로 준 그 힘 이하로 걸리게끔 이걸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니네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뭐 60%의 힘이 걸리도록 이렇게 다 디자인해서 사용했다는 걸 딱 보여주면은, 그러면 걔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동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버벅대면은 고반에 그럴 줄 알았어. 니네가 그렇게 사용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책임 없어. 고장난 건 네가 돈 내고 고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돈으로 때워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많던지 지식을 갖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똑같은 그런 저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죠. 그럼 몸으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뭔가는 여러분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자, 감세비는 2루트 k분의 c, mck가 다 주어졌으니까 0.04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공진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이 1이에요. r이 1. 자, r 제타가 주어졌으니까 힘 전달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힘 전달비 2타F 여기다 r 제타 집어넣으면은, 자, 힘 전달비 계산되면은 k 곱하기 y를 곱하면 그 공작기 기계가 받는 힘 F가 계산이 됩니다. K는 여기 나온 강성이고 라지 Y는 요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거 0.1cm라고 했을 때 이걸 계산할 땐 0.001로 계산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단위를 갖다가 미터, 여기다 미터, 세크, 뭐 킬로그램 이거죠. 표준 단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표준 단위 0.001 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계산하다가 막 이걸 센티미터 단위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꽤 한 10명 중에 한 명씩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채점하다 보면. 그래서 꼭 그 감점 당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빵점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연히 거기까지 풀어놓고 감점 당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자, 다음 이 샘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아래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평면에서 보니까 여기 고정돼 핀 조인트로 여기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핀 조인트예요. 여기에 핀 조인트. 그러니까 얘가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 근데 이게 바이브레이션은 항상 스몰 모션을 항상 가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은 스몰 모션,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씩 움직인다 이거죠. 여기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각도가 아주 미세할 때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 그럼 요 끝에 진동도 작죠. 여기도 움직이는 게 작으니까 요거의 크기는 L1 곱하기 세타가 요거 움직이는 양이죠. L1 곱하기 세타. 돌아가는 각도가 세타라면 여기가 이제 L2 곱하기 세타 다트. 에다 C 곱한 게 이 C가 여기에 가해주는 힘이죠. K가 여기에 가해주는 힘은 K 곱하기 L1 세타. 자, 그게 여기 가해지는 힘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은 요거에 대해서 얘가 갖는 관성 모멘트, 요거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ml 제곱이죠. ml 제곱. 관성 모멘트는 뭡니까? 한 매스의 하나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합니까? 관성 모멘트라는 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구하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질량이 어떻게 퍼져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질량이 어떻게 퍼져 있느냐. 어떻게 퍼져 있느냐 했을 때 기준점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것을 정량적으로 정의합니다. 정의할 때 쓴 그 가장 기본적인 저게 뭐였냐면은 평면에서의 그 질량의 분포를 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질량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 정의 자체가 여러분이 동력학 할 때 배울 때 인테그랄 R 제곱 dm이었어요. R 제곱 dm. R 제곱은 그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의 그 집중 질량이면 인테그랄 dm이 그냥 m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R 제곱이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R이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l 제곱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ml 제곱이 요 질량이 요 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예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 ml 제곱 곱하기 관성 모멘트 곱하기 알파 각가속도 알파가 세타 더블 닷이죠. 는 이 바디가 받는 모멘트들의 합과 같다. 뭐죠? I 알파는 m과 같다.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동력학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I 알파. I가 ml 제곱이고 알파가 세타 더블 닷이고. 그 모멘트의 합. 스프링에 의한 모멘트, 댐퍼에 의한 모멘트. 아까 스프링력이 여기서는 K 곱하기 L1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그 힘에다가 요만큼 다시 곱해야 모멘트가 되죠. 다시 곱해야 힘 곱하기 요 팔 길이 해야 되죠. 그래서 L1이 두 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 곱하기 L1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C 곱하기 L2 제곱 세타 다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도된 방정식이 여기 나온 이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방정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냐면 요 펜들럼에 의한 모멘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력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중력까지 여기서 중력도 고려했어요. 중력을 빼고 나면 요거죠. 요 CL2 제곱 세타 다트, 요건 KL1 제곱 세타.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힘이 그 매스에 가해주고 있다.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힘이 매스에 가해져 있으니까 F0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팔 길이 L을 곱한 게 바로 그 핀 조인트 점에 대한 그 가진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양이죠. 팔 길이 L을 곱해서.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에요. 자, 이게 방정식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방정식이 됐다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 X 대신에 X 더블 닷 대신에 세타 더블 닷, X 닷 대신에 세타 닷, X 대신에 세타 쓰였다고 생각하고 요 ML 제곱을 M이라고 생각하고 CL2 제곱을 C라고 생각하고 KL1 제곱 플러스 MGL을 K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F0 코사인 오메가 T 했는데 이건 F0 L 코사인 오메가니까 F0 L을 갖다가 F0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감쇄비가 이 문제에서 0.2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쇄비는 뭐예요? 2루트 요 K MK분의 요거죠. 그거 써준 거예요. 이게 0.2다. 그래서 다른 값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C값이 요 식에서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C값이. 그래서 구하라는 게 우선 먼저 감쇄비가 0.2가 되도록 디자인해라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댐핑 컨스탄트가 이런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유진동수는 여기서 여기 저 ml 제곱분의 루트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요거 그거 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11.10 라디안 퍼세크라고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구해졌으니까 여기 저 외부 가진력 여기 오메가 틸다 t인데 외부 가진력 오메가 틸다 나누기 오메가 한 이 값은 오메가 여기 있으니까 구해보면은 요게 된다. 요게 0.9013. 그래서 R 값 구했고, 그러면 이 R 값 알고 이제 제타 값 아니까 0.2 아니까 그거 여기 대입하면 동확장비, 그죠? 이거는 외부 가진력에 의한 진동이에요. 외부 가진력에 의한 진동. 여기에 지금 이 매스의 외부 가진력 F0 코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 이거죠. F0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R과 제타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동확장비가 2.6751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놈의 리스판스, 이 세타의 리스판스 진폭의 세타 진폭의 크기는 정적인 진폭분의 동확장비를, 정적인 진폭에다 동확장비를 곱한 게 동적인 진폭이 되죠. 그러면 정적인 진폭이 얼마냐? 이 문제에서 이 식에서 보면은 이게 정적인 힘 크기의 맥시멈 값이고 요게 정적인 스티프니스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걸로 나눠준 게 요 정적인 진폭의 크기죠. 그렇죠? F0 L을 갖다가 KL1 제곱 더하기 MGL로 나눠준 값.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정적인 진폭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갖다 곱해준 거죠. F0 L을 갖다가 KL1 제곱 더하기 MGL로 이렇게 나눠준 요게 정적인 진폭에다가 동확장비를 곱하게 되면 이게 동적 진폭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 알려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이 연습 문제 풀게 되게 많은 연습 문제 풀라고 홈워크를 냈지만 풀이하는 과정 보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동일한 아주 유사한 과정들이 문제 읽어보면 문제 영어로 된 문제를 막 읽느냐고 좀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형태나 이런 게 거의 다 유형이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러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그 주행 차량 예제에서 공진을 일으키는 주행 속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공진을 일으키는 주행 속도 아까 고유진동수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19.93. 그러면 이 19.93이 되도록 하는 속도, 아까 가진 주파수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2파이 곱하기 속도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 나누기 6 이렇게 구한다. 이 식에서부터 V를 구하면은 금세 나오죠. 가진 주파수하고 고유진동수하고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최대 동적 반응은 얼마냐? 이게 R이 1일 때니까 이게 R1 집어넣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2제타 4제타 제곱분의 1 플러스 4제타 제곱이죠. 제타는 앞에서 했던 그냥 갖다 쓰면은 요 변이 전달비가 그냥 구해지죠. 그럼 거기다가 y를 곱하면은 y는 0.01 곱하면은 그 최대 동적 반응이 공진 시의 동적 반응 14cm, 자동차가 14cm 정도 움직이면 무지하게 크게 움직이는 거죠. 진폭이 이렇게 저거 된다 하는 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강인호 여기 마찬가지로 이게 R이 2라면 주파수 B가 2라면은 즉 고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가 고유진동수의 2배라면은 그리고 주파수 감쇄비가 0.01 감쇄 0.1 0.15 이렇게 감쇄비가 변할 때 변이 전달비를 최소로 하는 경우는 이 중에서 어떤 거냐? 변이 전달비 식이 원래 있으니까 그 식에다가 대입해서 그 R이 2인 거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다 제타를 0.01, 0.2, 0.1, 0.2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요걸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0.01일 땐 0.3336이 나오고 0.1일 때 0.3559가 나오고 0.1일 때 0.4125가 나와요. 변이 전달비가 이게 감쇄비가 커질수록 이게 지금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게 작을수록 좋은 걸 알 수 있죠. 댐핑이 작을수록 오히려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그 고속버스나 이런 걸 타보면은 고속버스의 쿠션이 훨씬 더 스무스하죠. 예, 쿠션이 스무스하고 이렇게 해요. 시내버스보다 쿠션이 하죠. 그 얘기 뭐냐면 댐핑 컨스탄트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작다. 그런 차여야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예, 고속도로를 달릴 때 변이 전달비가 굉장히 낮아진다 이거예요. 낮아진다. 대신에 속도가 떨어지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시내버스와 고속버스가 각각 서스펜션을 달리 디자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아주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게끔 디자인하는 거고, 시내버스는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천천히 뭐 이런 꿀렁꿀렁한 데도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넘어갈 때 고속버스 같은 거 타보면 막 확확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시내버스는 그런 데를 자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너무 소프트하게 만들면 그 댐퍼를 너무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고속버스는 주로 고속도로를 다니는 게 저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니는 경우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댐핑 컨스탄트 이런 걸 굉장히 작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진동계들의 그런 저걸 보면서 그런 이유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또 이해도 해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수식만 외우고 이걸 뭐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하면은 절대 깊이 있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받을 때 외우는 식의 교육을 많이 배워서 뭐든지 다 외우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뭐 외우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역학은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 그 물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그걸 깊이 있게 할수록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